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저는 지금 청평에 있는 명상센터에서 촬영 중입니다. 문을 다 닫고 창문을 닫고 촬영을 하는데 매미가 어찌나 열심히 우는지 매미 소리가 여전히 잘 들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촬영한 영상을 올렸더니 야외에서 촬영했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는데 야외가 아니고 실내입니다. 매미 소리가 워낙 우렁차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한 달 뒤인 9월 7일 일요일 서울교대에서 저와 제 명상 선생님이 명상, 나 사랑하기라는 제목으로 공개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날 많이 오셔서 명상에 대해서 들어보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생각망치. 이 책의 부제는 낡은 생각을 부술 때 시작될 삶의 변화입니다. 지은이는 호리에 다카후미, 출판사는 포레스트 북스입니다. 호리에 다카후미 1972년 후쿠오카에서 태어났다. 끊임없이 새로운 사업을 구축하는 동시에 기존 질서를 끊어내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그는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일본 사회에서 이례적이고 보기 드문 이단아로 불린다. SNS 미디어 컨설팅 주식회사를 창립하고 라이브 도어 대표이사 겸 CEO를 역임했다. 이후 로켓 개발 업체 인터스텔라 테크놀로지를 설립해 민간 기업으로는 일본 최초로 우주에 로켓을 쏘아 올리는 데 성공했다. 이 외에도 맛집 검색 앱 데리야키를 개발하고 소설을 집필하며 프로그래머로도 활동 중이다. 유료 이메일 매거진을 통해 수만 명의 독자와도 소통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움직이며 다방면으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생각망치라고 확신한다. 이 망치로 가장 먼저 부수어야 하는 것이 틀에 박힌 고정관념이다. 기존의 사고를 부수자는 뜻이다. 그 첫 번째로 나는 계획적이고 순리대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관점부터 먼저 부수려 한다. 이를 부수고 나면 자연스럽게 다동력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 다동력은 내가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무기이다. 다동력이란 말 그대로 각기 다른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해내는 힘을 의미한다. 한 우물만 파는 게 성실함의 지표이며 그런 사람들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완전히 깨버려야 한다. 이런 시도야말로 기존의 삶을 뒤바꾸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내가 약 20년 전부터 확신했던 것처럼 본래 전혀 무관해 보이던 산업들이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기 시작했다. 사물 인터넷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말 그대로 온갖 사물이 인터넷과 연결된다는 뜻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인터넷에 연결된 단말기 수는 약 38억 개였으나 2020년 이후에는 200억 개를 넘어섰다고 한다. 즉, 텔레비전 같은 가전제품은 물론 자동차나 집까지도 모두 인터넷과 연결되고 있다는 의미다. 결국 모든 산업이 수평 분업형 모델로 재편되며 그 사이를 가로막던 장벽은 점차 무너지고 있다. 이처럼 산업 간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시대에는 각 업종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월경자가 필요한 인재상으로 떠오른다. 월경자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끊임없이 기존의 생각을 부수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관심사를 옮기고 확장해 나가는 다동력이다.
그럼에도 아직 많은 이가 한 가지 일을 오래 한다, 성실하게 일한다 라는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산업과 산업 사이의 장벽이 모두 무너져 내리고 있는 시대다. 그런 시대에 단 하나의 일에만 집중하겠다는 고정관념은 특별한 재능이 없는 이들에게는 더 이상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 어렵다. 나는 여러분이 기존의 틀을 깨고 자신이 진심으로 흥미를 느끼고 좋아하고 빠져들 수 있는 무언가에 과감하게 몰두해 보기를 바란다. 그것이 수익으로 이어지든 이어지지 않든 지금 단계에선 중요하지 않다. 타인의 시선도 개의치 말길 바란다. 이유 없이 목적 없이 그저 하고 싶어서 하는 몰입. 그 몰입 속에서 완전히 무관해 보였던 것들 사이에 연결이 생기고 곱셈의 시너지가 발생하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발상이 탄생할 것이다.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에는 일부 사람만이 기술이나 정보를 독점했고 그 자체가 곧 가치였다. 그러나 오늘날은 오픈 이노베이션이 기본 전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새로운 프로그램 도구나 코드를 만들면 그것을 공개하고 다수가 함께 개량하거나 새로운 조합을 고민함으로써 더 나은 결과물을 창출한다. 이것이 바로 오픈 이노베이션인데 정보나 권리를 독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발상이다. 예전에 트위터에 초밥 장인이 되려고 몇 년씩 수련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 라는 글을 올렸다가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그러나 미래를 책임질 젊은이가 단지 달걀말이 하나를 만들기 위해 몇 년씩이나 시간을 낭비하는 모습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보 전달의 수단이 한정되어 있었던 시대에는 초보자가 어떻게 해야 밥을 맛있게 지을 수 있는지 알 길이 없었고 생선의 맛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는 방법 같은 것도 오직 프로만이 알고 있는 전매 특허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통 기술이나 정보를 얻으려면 귀중한 정보를 가진 스승 밑에 제자로 들어가 고된 허드렛 일을 묵묵히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발명이란 완전히 무에서 탄생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 어딘가에서 새로운 발명이 나오면 이를 즉시 공유하고 그 위에 또 다른 발명을 쌓아 올리는 편이 기술 진화의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만든다. 프로그래머의 세계에는 굳이 바퀴를 다시 발명하지 마라 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간단히 말하면 이미 바퀴라는 편리한 도구가 존재하는데 굳이 처음부터 자신의 힘으로 바퀴를 개발하는 것만큼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일은 없다는 의미다. 3년 동안 참고 허드렛 일을 하면 기술을 가르쳐주겠다 라고 말하는 스승 밑에서 일하는 것은 귀중한 시간을 스스로 낭비하는 일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보 자체에는 이제 더 이상 가치가 없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정년까지 한 가지 직업에 매진하는 것이 옳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 이 또한 부숴버려야 한다. 일만 시간 동안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 누구나 100명 중 1명 수준의 인재가 될 수 있다. 일만 시간이라고 하면 하루에 6시간을 투자했다고 가정했을 때 약 5년이 걸린다. 즉 5년 동안 한 분야에 집중하면 그 분야에서 특출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 다음이 중요하다. 이 시점에서 관심 분야를 바꿔서 또 다른 영역에 1만 시간을 투자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100명 중에 1명 곱하기 100명 중에 1명 이꼴
1만 명 중 1명의 존재가 될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희소한 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완전히 다른 분야에 다시 1만 시간을 투자하면 100명 중 1명 곱하기 100명 중 1명 곱하기 100명 중 1명 이꼴 100만 명 중 1명. 그야말로 레어 카드급 인재가 탄생한다. 이 수준까지 오르면 여러분의 가치와 수입은 비약적으로 상승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복수의 직함을 곱하면 곱할수록 찾아보기 힘든 존재가 되며 결과적으로 가치가 상승한다. 그리고 이때 여러 개의 비슷한 분야의 직함을 갖는 것보다는 멀리 떨어진 분야의 직함을 조합할수록 희소성은 더 커진다. 나의 경우를 예로 들면 생각나는 대로 직함을 나열하기만 해도 사업가, 컨설턴트, 프로그래머, 작가, 방송인, 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 로켓 개발자, 음식점 프로듀서, 만화 사업가, 애플리케이션 프로듀서, 예방의학 활동가, J리그 고문, 오사카 엑스포 특별 고문, 영화 프로듀서 등 그 수를 다 셀 수조차 없다. 나의 경우에는 일과 놀이에 경계선을 두지 않는다. 그저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무언가를 만날 때마다 주저없이 뛰어들다 보니 어느새 수많은 다리를 동시에 걸치고 살게 되었다. 그 결과 내가 평소에 만나는 사람들의 면면은 정말 제각각이다. 직업도, 분야도, 성격도 다 다르다. 하지만 그런 다양성을 삶 속에 갖추는 것이야말로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에너지라고 생각한다. 하나의 직함에 집착하지 마라. 하나의 직함에 머무르지 마라. 직함이 하나만 적힌 명함이 있다면 당장 쓰레기통에 던져버려라. 나는 여전히 많은 사람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불성실하다라고 믿는다는 사실에 놀란다.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일수록 업무 속도는 느리고 성과는 평균 이하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매일 자녀의 도시락을 완벽하게 준비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종종 오늘은 시간도 없고 피곤하니 냉동식품으로 적당히 만들자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인생은 훨씬 더 편해진다. 반대로 반찬은 꼭 내 손으로 정성껏 만들어야 해 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그 삶은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가끔은 대충 한다라는 균형 감각을 잡는 것이다. 항상 전력을 다하는 축구 선수는 이류에 그친다. 경기 시작을 알리는 휘슬이 울리는 순간부터 계속 전력으로 달려서는 중요한 득점 기회에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메시 같은 인류 선수는 경기의 절반 동안에는 에너지를 아끼고 진짜 기회가 온 순간 100%의 힘을 쏟아부어 득점을 올린다. 완급을 조절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일의 본질이다. 업무 처리 속도가 늦거나 일에 쫓겨 사는 사람은 모든 일에서 100점을 받아야 해 라는 자기 만족이 있지는 않은지 체크하고 그 마음은 버리도록 해보자. 언제나 100점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자기 만족일 뿐이고 업무 효율을 해치는 독이다. 앞으로의 시대에서 지향해야 할 것은 완벽이 아니라 완료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려면 더더욱 완료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아웃풋을 원한다면 가끔은 대충 해야 한다. 그게 진짜 오래가는 사람의 방식이다. 졸속 실행이라도 좋으니 일단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자리 걸음만 해서는 평생이 가도 만족스러운 결과는 오지 않는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준비에 들이는 시간은 낭비다. 졸속이어도 충분하다. 일단 즉시 실행하고 달리면서 생각하자. 오래 고민하고 망설임이 긴 사람보다 엉성하게라도 먼저 움직인 사람이 더 멀리 간다. 인생은 때로 완성도가 아니라 실행 속도가 결정한다. 나는 대략 한 달에 한 권 정도의 속도로 책을 내고 있다. 문고판으로 다시 나온 것까지 포함하면 거의 100권에 육박하지 않을까 싶다. 어떻게 그렇게 빠른 속도로 책을 쓸 수 있죠? 라는 질문을 종종 받는데 대부분의 책은 편집자와 작가가 나와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대략 10시간 정도 인터뷰하면 책 한 권 분량이 나온다. 주변을 둘러보면 전부 내가 직접 해야 한다는 의무감 증후군에 걸린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귀중한 시간은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일에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사실 작가가 온 노력을 발휘해서 1년 넘게 문장 하나하나를 다듬어 쓴 책이 정작 1만 부도 팔리지 않는 일은 흔하다. 단순히 시간을 들이면 질이 높아진다, 진심을 담으면 사람들에게 전해진다 라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다. 동시에 수백 가지나 되는 일을 진행하려면 내가 직접 해야 하는 일과 남에게 맡겨도 되는 일을 냉정하게 구분해야 한다.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본질적인 일에만 집중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일은 과감히 다른 사람에게 맡기자. 다동력은 각기 다른 여러 가지 일에 끊임없이 빠져드는 힘이다. 이 힘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처음부터 여러 가지 일에 손을 대기보다 먼저 무엇이든 한 가지 일에 원숭이처럼 몰입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무엇이든 상관없다. 야구도 좋고 히치하이킹도 좋다. 어떤 일이든 극단적인 수준까지 몰두하면 여기에서 자란 호기심과 집중력은 다른 분야에도 똑같이 쓰일 수 있다. 획일화된 시스템의 공교육은 이 흐름을 방해한다. 아이들의 집중력과 호기심을 무디게 만드는 것이다. 어른이 된 뒤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 하고 싶은 일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아이가 어떤 한 가지 일에 비정상적일 정도로 빠져들면 주변 어른들이 얘 괜찮니? 라고 말하며 아이를 흔들어서 그 집중을 끊으려 한다. 이러니 호기심과 집중력이 자랄 수가 없다. 결국 학교는 평균적인 아이를 만드는 공장 같은 곳이다. 어딘가 한쪽으로 치우쳐 균형이 잡히지 않은 아이가 집단 안에 섞여 있으면 불안감을 느끼고 억지로 교정하려 한다. 나는 내가 운영하는 미디어를 키우기 위해 노벨상 수상자, 의사, 대학 교수들을 취재하고 수없이 대담을 나눴지만 그들 대부분은 균형이라는 단어와는 인연이 없는 괴짜들이었다. 균형에 얽매이는 한 두각을 나타내긴 어렵다. 결국 무엇이든 한 가지를 깊게 파고들면 그 분야의 진수를 이해하게 되고 다른 분야에도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러므로 무엇이라도 좋으니 한 가지 일에 빠져들어 보자. 그저 평균적으로 남들처럼 사는 것은 독임을 명심하자. 빠져드는 것도 재능이다. 나는 한 가지 일에 원숭이처럼 빠져들지만
실증이 나면 미련 없이 털고 다른 일에 몰두한다. 중학생 때는 컴퓨터와 인터넷에 푹 빠졌고 대학생이 되어서는 마작과 경마에 빠졌다. 어느 정도였냐면 한때는 앞으로 경마로 먹고 살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리고 사회인이 된 뒤에는 수없이 많은 프로젝트에 도전했다. 그때마다 주변 사람이 혀를 내두를 만큼 깊이 몰입했고 그 몰입이 나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었다. 한 가지 일에 원숭이처럼 몰입하지만 그만큼 쉽게 실증도 낸다. 많은 사람이 이런 성향을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은 성장이 빠르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는 80점을 받는데 성공하면 그 일에 실증을 내고 다음을 향한다. 어느 정도 몰입하면 그 분야의 핵심 지식은 대부분 얻을 수 있다. 사실 실증을 자주 느끼는 것은 끈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익숙해졌고 더는 배울 게 없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갈 성장의 신호라 할 수 있다. 어떤 분야에서든 80점까지는 쉽게 도달할 수 있지만 이후 100점을 달성하기까지는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골프를 예로 들면 평균 80타까지는 1년이면 가능하지만 평균 72타가 되기까지는 10년이 걸린다. 이 단계에 이르렀으면 100점을 받는 데 집착하기보다 다음 분야로 넘어가는 편이 이득이다. 성장이 빠른 사람, 끊임없이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런 성향을 가진다. 어떤 분야에 미친 듯이 빠져들었다 싶다가도 곧장 다른 일에 푹 빠져든다. 쉽게 실증내지만 단기간에 무서울 만큼 몰입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 사람 이상으로 지식과 경험이 쌓이고 그것들이 새로운 도전에서 무기가 된다. 애플의 전 CEO 스티브 잡스는 점과 점을 연결하다 보면 언젠가 하나의 선이 된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실제로 나는 여러 일에 빠져들었다가 떠나기를 반복하는 사이 흩어져 있었던 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여러 번 했다. 한정된 시간을 살면서 항상 깨어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바로 하루 24시간 중에서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는 시간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하기 싫은 일은 아무리 애써도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그런 일을 끌어안고 있어서는 기민하게 움직일 수 없다. 나는 지금 호텔에서 살고 있고 청소나 빨래 같은 집안일은 전혀 하지 않는다. 청소는 내게 조금도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아예 내 인생의 할 일 목록에서 청소를 완전히 지워버렸다. 주변을 둘러보면 집안일은 내가 직접 해야 한다라는 모호한 생각 때문에 가정부나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데 거부감을 느끼는 이도 적지 않다. 하지만 하기 싫은 집안일에 시간과 체력, 정신력을 소모하고 육아나 간병을 하느라 자신의 인생을 희생할 바에는 과감하게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 낫다. 그리고 그 시간을 자신이 하고 싶은 일로 채우는 것이다. 나에게나 여러분에게나 하루는 24시간 뿐이다. 그럼에도 나는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일까? 아주 단순하다. 가슴이 뛰지 않는 일은 전부 남에게 맡기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옷을 고르는 것도 딱히 좋아하지 않아 그 일마저도 아웃소싱한다. 패션에 관심이 많은 친구에게 의류 판매 사이트에서 내가 좋아할 만한 옷을 찾아줘 라고 부탁하고 그가 보내준 링크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기만 한다.
나는 주의가 산만하지만 재미있는 일에는 몇 시간이라도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다. 요컨대 중요한 것은 절대 시간이 아니라 체감 시간이다. 좋아하는 사람과의 데이트는 몇 시간이 한순간처럼 느껴지지만 불편한 사람과의 식사는 1분도 1시간이 되곤 한다. 나는 후자 같은 체감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일은 인생에서 계속 줄여나가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양치질 정도다. 양치질은 정말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는다. 하루빨리 자동 양치 로봇이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하루 일정을 상세히 적어보기 바란다. 24시간 중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는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가? 무엇을 할 것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지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캐릭터를 자체적으로 확립하고 있다. 굳이 전화로 이야기할 필요성이 없는 용건임에도 생각 없이 타인의 전화벨을 울리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의 전화가 오면 나는 절대 받지 않는다. 상대가 아무리 대단한 인물이든 간에 나는 전화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되기로 결정했다. 전화는 다동력을 방해하는 최악의 도구이며 백해무익한 존재다. 구시대의 감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소통을 할 때 서로 같은 시간에 대화하는 동기통신이어야 의도가 전달된다고 맹신한다. 주로 그런 사람이 내 전화벨을 울리게 해서 업무를 방해한다. 놀랍게도 이메일이나 팩스를 보낸 뒤에 방금 메일을 보냈습니다. 방금 팩스를 보냈습니다. 라고 전화를 거는 바보도 있다. 이런 바보는 사람이 발로 뛰어서 편지를 전해주던 옛날 시대에서 사고방식이 멈춰 있다고 밖에 할 말이 없다. 전화로밖에 대화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 시간을 무의미하게 빼앗는 해악이다. 인터넷의 커다란 공적은 비동기통신을 손쉽게 해준 것이다. 비동기통신이 손쉬어진 덕분에 사람이 얼마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는지 모른다. 누구나 자신이 편한 시간에 원하는 정보에 접속할 수 있으니 말이다. 비동기통신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된 획기적인 시대에 누군가는 여전히 전화에 집착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한테 쓸 시간은 없습니다. 라고. 회의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자. 남을 신경 쓰는 동안 사라지는 것은 나만의 시간이다. 타인의 눈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나머지 자기 자신의 시간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유한한 인생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무조건적으로 양보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상사나 선배에게 혼나지 않으려고 무의미한 규칙에 얽매여 타인의 시간을 사는 직장인이 많다. 굳이 자신이 있을 필요도 없는 회의에 참석해 상사의 이야기를 멍하니 듣는다. 이런 타인의 시간을 살 바에는 회의 중에 스마트폰으로 관심 가는 뉴스를 읽거나 라인 또는 이메일에 답신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나만의 시간을 되찾는 편이 좋다. 나는 회의 중에도 시종일관 스마트폰을 만진다. 온더 엣지를 창업했을 무렵 나는 아직 20대 초반이었다. 당시는 피처폰이 없었던 시절이었지만 나는 그때부터 항상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나는 회의 중에 부하 직원이나 회사 외부 사람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봐도 그것을 잘못된 행동으로 느끼지 않는다.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본다고 해서 회의에 건성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틈새 시간에
휴대전화로 필요한 정보를 얻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따금 아침 생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다. 이 방송은 출연자가 많은 데다가 출연자끼리 고함을 치며 싸우기도 하고 토론이 샛길로 빠지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토론에 참가하지 않는 시간이 많다. 그럴 때 나는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보거나 X에서 토론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시청자에게 답글을 달기도 한다. 그러면 놀랍게도 생방송 중에 스마트폰이나 들여다보고 있다니 라며 설교를 늘어놓는 선도부엉 같은 멍청이가 여전히 존재한다. 생방송 중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것이 대체 뭐가 잘못이란 말인가? 여러분의 직장에도 이와 같이 나 자신의 시간을 빼앗는 선도부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상사가 말할 때는 눈을 바라보면서 듣도록 이라든가 회의 중에는 스마트폰을 집어넣게 같은 말을 듣더라도 여기에 굴해서는 안 된다. 그런다고 여러분을 해고하는 회사라면 일찌감치 그만두는 편이 낫다.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중요한 회의에서 일부러라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용기를 갖길 바란다. 시간은 금이다. 타인의 시간도 마찬가지다. 누군가의 시간을 쓴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세상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타인의 시간을 태연하게 빼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나는 내가 흥미를 느끼는 사람하고만 만난다. 재미없는 사람, 짜증나는 사람, 그리고 내게 전화를 거는 사람처럼 소중한 시간을 빼앗는 상대와는 의식적으로 거리를 둔다. 물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럴 때 첫인상을 바탕으로 이 사람은 귀찮겠어. 까다로운 사람이네. 라는 감이 오는데 대부분 적중한다. 그런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결국 시간만 빼앗기고 불쾌감만 남는다. 또 지나치게 관심을 갈구하는 사람과도 철저히 거리를 둔다. 그런 이들은 대부분 나중에 골치 아픈 사태를 일으킨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전혀 통하지 않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악의 없이 시간을 빼앗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하루 24시간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하지 않을 일을 명확히 정해놓으라고 말한 것처럼 상대하지 않을 사람을 명확히 정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하고 싶은 일을 실현하고 싶다면 내 시간을 빼앗는 사람과는 단호하게 관계를 끝내야 한다.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살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아닌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 늘 누군가의 요청에 반응하며 살아가다 보면 그 삶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하기 싫은 일은 안 하면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덜 중요한 일에 중요한 자기 자신을 쓰지 마라. 지방 도시에서 강연 요청을 받을 때면 주최 측은 대개 1시간 전에 미리 도착해달라고 한다. 하지만 막상 가보면 대기실에 누군지도 모를 사람들이 와글와글 모여있는 경우가 많다. 이분들은 줄을 서서 내게 명함을 건네지만 2초도 지나지 않아 이름은 물론이고 얼굴조차 기억에 남지 않는다. 혹은 항목별로 간단하게라도 오늘 말씀하실 내용을 미리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을 미리 보낸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하는 강연은 최신 정보를 반영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애초에 사전 원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요청이 와도 특별히 대응하지 않고 당일에 바로 강연에 임한다. 무의미한 일, 수지가 맞지 않는 일,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드는 일에 얽힐 것 같으면 무시하면 그만이다. 그로 인해 누군가에게 한 소리를 듣게 되더라도 그만두면 끝이다. 한때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악덕 아르바이트 방지 연맹을 결성했다는 뉴스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맥도날드나 쇠고기 덮밥집 시급을 올려달라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왜 그런 비생산적인 시간에 매달리는 걸까? 아르바이트 환경이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그런 일자리는 하루빨리 떠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하면 우리는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고요. 그만두면 당장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건가요? 라고 반박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일이 넘쳐난다. 스스로 악덕 아르바이트 현장을 벗어나면 그만이다. 일자리는 이것밖에 없어 라는 생각은 완전한 선입견일 뿐이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니 그런 일자리가 계속 존재하는 것이다. 아무도 일하지 않으면 그 일은 자연히 사라지거나 시급이 오르거나 로봇이 대신하게 될 것이다. 덮밥집이든 유니클로든 일이 힘들고 괴롭다면 그냥 그만두면 된다. 세상에는 재미있는 일이 정말 많다. 하기 싫은 일을 그만둘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스마트폰이 일상화되기 전에는 심심한데 영화나 볼까? 하는 말이 자연스러웠지만 이제는 심심해서 영화 보러 간다는 사람이 드물다. 스마트폰이 자투리 시간을 완전히 메우게 되면서 우리의 시간 감각도 함께 변했다. 예전에는 2시간쯤 여유가 있으면 한가하다고 느꼈지만 이제는 2분의 빈 시간도 견디기 힘들다. 현대인에게 영화 한 편조차 길다고 느껴지는 시대가 된 것이다. 모두가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살아가지만 놀랄 만큼 많은 일을 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바쁘다는 말만 하며 움직임이 적은 사람도 있다. 나는 무엇이든 의문이 생기면 끝까지 파고드는 성격이다. 2006년 나는 라이브 도어 사건으로 인해 도쿄지검 특수부에 체포된 적이 있다. 이 상황이 도무지 납득되지 않았던 나는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를 역사부터 해외 사례까지 철저히 조사했다. 이것이 바로 교양을 얻는 과정이다. 현대 일본 검찰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 뿌리는 1909년 일본 제당 독직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에도 시대까지만 해도 평민이 관리나 권력층을 추궁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검찰관이 고위층을 체포했고 서민들은 이에 환호를 보냈다. 이전까지만 해도 엘리트 코스는 육군성이나 해군성이었고 사법성은 삼류 관청으로 여겨졌지만 이 사건을 이끈 히라누마 기이치로는 검찰의 위상을 드높인 인물이 된다. 그리고 내각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오른다. 히라누마는 검찰의 권력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언론과 손잡아 여론을 등에 업고 정치가로 변신한다. 이런 흐름은 일본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뉴욕 시장이었던 루돌프 줄리아니도 검찰관 출신이었다. 그는 정크 본드의 제왕 마이클 밀켄을 체포하며 대중의 박수를 받았고 이를 계기로 정치적 입지를 다졌다. 즉, 누군가를 가상의 적으로 설정하고 체포하여 여론의 지지를 얻고
언론이 그 프레임을 확산시키는 구조는 세계 어디에서나 반복된다. 이런 맥락은 표면적인 뉴스나 정보만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다. 역사의 흐름을 깊이 있게 파고들고 해외 사례까지 비교해 보아야 비로소 본질에 닿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교양이다. 나는 늘 언제나 시대보다 한두 걸음 앞선 비전을 제시하려고 한다. 그것이 실제로 가능한 이유는 시스템의 본질과 역사의 변천을 꿰뚫는 깊은 교양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교양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눈앞의 변화에 휘둘리며 그때그때 처리하는 톱니바퀴 정도로 끝나고 만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라는 말은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무언가 궁금한 것이 생겼다면 표면적인 정보나 기술에 머물지 말고 그 뿌리와 맥락, 역사와 구조까지 깊이 파고들자. 호리의 씨는 어떻게 그렇게 박학다식하신가요? 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 이유는 단순하다. 궁금한 것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바로 조사해보거나 아는 사람에게 곧장 물어보기 때문이다. 회의 중에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 된다. 또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이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처럼 간단한 행동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엔 너무 많다. 물어보지 않고 창피해하고 괜히 아는 척하느라 배움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해 버리는 것이다. 나는 모르는 것을 창피해하지 않는다. 앞서 말한 교양과 달리 표면적인 정보나 기술은 인터넷 검색이나 질문만으로도 빠르게 습득할 수 있다. 중요한 건 모르는 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이다.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겸손하게 배우면 된다. 결국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물어보는 건 잠깐의 창피, 물어보지 않으면 평생 창피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나는 아예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무지보다 더 큰 문제는 묻기를 두려워하는 마음 그 자체다. 질문 능력을 키우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자세는 단 하나, 진짜 알고 싶은 것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묻는 것이다. 당신이 바쁜 것은 무의미한 일에 많은 시간을 쓰기 때문이다. 모든 업무는 스마트폰으로 해결할 수 있다. 아직도 팩스나 전화를 사용해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다. 수많은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하려면 업무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의식 자체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며 나의 업무 효율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예전에는 매일 매거진 원고를 쓸 때 주로 맥북 에어를 사용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자판 입력 속도가 키보드보다 빠르다. 이제는 원고를 쓸 때조차 굳이 컴퓨터를 켤 필요가 없다. 업무 협의, 지시, 의견 수집은 프로젝트별로 라인, 메신저, 이메일 등으로 빠르게 처리한다. 상대의 얼굴을 보며 대화하고 싶을 때는 스카이프를 쓴다. 상대가 국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간에 장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제 컴퓨터는 주로 큰 화면으로 영상을 볼 때 정도만 사용한다. 스마트폰의 최대 저장 용량이 계속 확장되면서 이전처럼 용량 부족에 시달릴 일도 없다. 애플 뮤직으로 원하는 음악을 마음껏 듣고 각종 OTT에 가입하면 영화, 드라마 등 각종 콘텐츠가 넘쳐난다. 일을 할 때나 쉴 때나 물건을 살 때나 사람들과 소통할 때도
스마트폰 하나로 전부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이다. 요즘 세상은 장시간 노동과 부당한 업무 환경을 점점 더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가까운 미래에는 로봇화와 자동화가 가속화되며 인간의 노동 시간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때 제일 먼저 도태될 대상은 바로 생산성이 낮은 사람들이다. 직접 만나야 한다. 회사에 나와야 한다. 자료는 반드시 종이에 인쇄해서 전달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논리도 근거도 없다. 단지 관성일 뿐이다. 무언가를 빠르게 집중적으로 마스터하고 싶다면 그 틀을 깨고 극단적인 밀도로 실행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평균적인 인생을 천천히 살아가는 동안 당신은 단시간에 압축적으로 경험을 쌓아 그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무엇인가?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나의 철칙은 단순하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은 하지 않고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상대하지 않는다. 그건 프리랜서니까 가능한 말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회사원이든 프리랜서든 본질은 같다. 극단적인 예로 나는 한때 세상에서 가장 자유가 없는 곳인 교도소에 있었다. 755번이라는 죄수 번호가 붙었고 모든 생활은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 디지털 기기도 사용할 수 없었고 쇠창살 안에 갇힌 채 살아가는 극단적인 제약 환경이었다. 그런 환경에서도 나는 최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고민했다. 교도소에서 받는 스트레스의 90%는 인간관계에서 온다. 밖에서는 본 적도 없는 사회성 결여자, 조직폭력배 등 온갖 범죄자가 일부러 시비를 걸어온다. 이들과 불필요하게 마찰을 일으키면 징벌을 받거나 수감 등급이 올라가지 않아 가석방도 늦어진다. 초반엔 나도 당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실을 깨달았다. 시비를 거는 사람은 흘려보내면 그만이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무시하는 능력, 무시력이다. 나도 사람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수없이 많다. 라이브도어 사태 때는 특히 심했다. 그때부터 나는 인간관계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사람은 원래 배신하는 존재다. 그러니 너무 기대하지 말자. 사람을 믿되 과한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다. 돈이나 물건을 빌려줄 땐 애초에 돌려받을 생각이 없이 선물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이 사라진다. 또 한 가지, 걱정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걱정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 건강을 해친다. 근거 없는 불안감에 휘둘려 스스로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스트레스는 면역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업무 생산성도 뚝 떨어뜨리는 주범이다. 수면 부족 상태에서 쓸데없는 스트레스로 인해 짜증을 달고 사는 사람은 특히 위험하다. 그 스트레스는 삶 전체를 뒤흔드는 족쇄가 될 수 있다. 결국 생각을 부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감정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 너무 창피한데? 이런 생각이야말로 진짜 방해 요소다. 한번 동창회를 떠올려보자. 그곳에서는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하며 추억을 나눈다. 하지만 놀랍게도 특정 사건을 기억하는 건 해당 당사자뿐이다. 그만큼 사람의 기억이란 시간이 흐르면 쉽게 사라지고 남 탓을 해도
상대는 기억조차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내가 예전에 실수했던 일을 혹시 아직도 다들 기억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떠오를 땐 이렇게 되뇌라. 대부분은 이미 잊었다. 인간의 기억은 편리하게 더 쉬워진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한때 체포되었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사람들이 뒤에서 쟤 뭐야, 바보 아냐? 하고 수군대더라도 그냥 바보처럼 행동하는 편이 낫다. 한 발 더 나아갔다가 실패하거나 꼴사납게 망했다 해도 사흘만 지나면 대부분 잊힌다. 창피를 당할 용기, 실패할 용기만 있으면 조금씩 면역력이 생기고 점점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게 된다. 그 용기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 이 순간부터 주위 사람들의 눈을 신경 쓰지 말자. 당신의 머릿속이 타인의 실수나 행동에 대한 기억으로 가득 차 있지 않듯이 주변 사람들도 당신에게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다. 타인을 관망하는 약삭빠른 사람이 아니라 제일 먼저 손드는 바보가 되어야 한다. 나는 지금까지 눈치 보지 않고 가장 먼저 손을 드는 인생을 살아왔다. 물론 숱한 실패를 겪었다. 그러나 성공한 프로젝트는 더 많다. 지금도 나는 재미있을 것 같다는 직감이 들면 가장 먼저 손을 든다. 무엇이든 먼저 손을 뻗어 만져보고 직접 만져봤을 때 재미가 느껴지면 그때 비로소 깊이 빠져든다. 성공한 창업가들 중엔 바보 같은 실행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창피해, 실패하면 어쩌지? 같은 감정은 가볍게 무시해버린다. 반면 약삭빠른 사람들은 계산만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AI와 로봇이 대부분의 일자리를 대신하게 될 시대에 제일 먼저 손을 드는 바보의 존재는 더욱 빛날 것이다. 사람들이 쟤 또 손들었어 라며 웃을 정도로 습관처럼 손을 드는 바보가 되자. 주저하지 말고 타이밍을 기다리지도 말고 나 먼저 하겠다 라는 깃발을 꽂는 사람이 되자. 세상은 결국 그런 사람을 따르는 법이다. 지금까지 생각망치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가진 돈은 몽땅 써라 라는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소개한 책의 저자가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소개한 책 생각망치의 핵심을 딱 한마디로 말하자면 고정관념을 부수고 행동하자는 겁니다. 세상 만물은 항상 변하고 있고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고정관념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사물을 맞닥뜨렸을 때 그때마다 매번 제로 베이스에서 새롭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심해야 한다면 우리의 뇌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일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특정 상황에서는 생각하지 않고 바로 어떠어떠하게 행동한다 라는 고정관념이 있으면 빠르게 행동할 수 있고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도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소개한 이 책 생각망치에서는 저자가 비동기통신을 이용하지 않고 굳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는 사람들을 되도록 피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동기통신이란 이메일이나 메신저 혹은 SNS 같은 통신수단을 가리킵니다. 즉각적으로 동시에 의사소통을 할 수는 없지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대화 내용을 보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통화나 대면 대화 시 필요한 감정적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비동기 통신은
상당히 편리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 중에서는 이러한 비동기 통신을 불편해하고 실시간으로 말을 주고받는 통화를 선호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도 고정관념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목이나 우정을 도모하기 위해 대화 그 자체가 목적인 경우에는 반드시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보 전달이 주목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는 대화보다는 비동기 통신이 훨씬 편리하죠. 물론 복잡한 뉘앙스를 전달해야 할 경우에는 여전히 대화가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단순한 정보 전달인 경우가 많죠. 그럴 땐 비동기 통신이 훨씬 편리합니다.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책의 저자가 생각망치로 부수고자 하는 고정관념들은 공장에서 특정 사이즈별로 만들어낸 기성복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자의 삶의 방식은 저자의 몸에 딱 맞는 맞춤 양복 같은 것이죠. 세상 사람 모두가 맞춤 양복을 사입지 않고 기성복을 많이 사입는 이유는 맞춤 양복을 만들려면 훨씬 더 많은 품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품은 옷을 입는 사람이 돈으로 지불해야 하죠. 그런데 지금은 정보통신 기술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그 비용이 제로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성복과 맞춤 양복의 가격과 구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에너지 등이 동일하다면 과연 누가 기성복을 입으려고 할까요? 모두가 맞춤 양복을 입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2025년의 지금 세상을 한마디로 규정 지으라면 변화 속도의 기하급수적 증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20년, 30년 뒤에 지금을 바라보면 거의 멈춰 있는 것 같은 세상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현기증이 날 정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고정관념의 수명도 자연 짧아지기 마련이죠. 고정관념을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시대에 뒤떨어지기 십상입니다. 적극적으로 변화를 받아들여서 나 자신의 사고 패턴이나 행동 패턴을 변화시키고 기존의 고정관념으로 자신의 삶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이 이 책 생각망치의 조언입니다. 편리하게도 인류는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진짜 하면 안 되는 특정 행동들은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놓았습니다.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물론 사람마다 도리가 무엇이고 예의가 무엇인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법을 지키면서도 갈등과 충돌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살인, 도둑질, 음행, 폭력적인 행동, 지나친 음주 등을 제외하면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됩니다. 자기를 제한하지 마시고 낡은 생각을 부수고 날마다 새롭게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한 번만이라도 꼭 해보시고 내가 하기 어렵겠다 싶은 것이 있다면 일부러라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책의 저자 호리에 다카후미처럼 자신에게 호기심과 흥미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꼭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책 한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